통장 정리하다가 문자 하나 보고 손이 멈춘 적 있으실 겁니다. 돈을 더 번 것도 없고 생활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기준 초과라는 말이 뜹니다. 나는 일 안 하고 있고 큰 돈도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그동안 믿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가장 많이 손해를 부르는 치명적인 착각 구조입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같은 나이, 같은 형편에서도 확인한 사람과 넘긴 사람이 여기서 갈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걸리는 순간부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아직 안전한 쪽인지 아니면 이미 넘어가 있는 쪽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넘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득 기준에서 손해가 시작되는 지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돈을 더 번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냐고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은 예전이랑 거의 같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이 아니라 계산 쪽에서 시작됩니다. 소득 기준에서 손해가 나는 순간은 돈이 늘어난 때가 아닙니다. 돈을 보는 방식이 우리 생각이랑 다를 때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기준으로 형편을 판단합니다. 이번 달에 얼마나 썼는지,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지요. 하지만 소득 기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돈보다는 들어왔던 흔적을 먼저 봅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나간 돈도 생활비로 다 써버린 돈도 기록으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없어진 돈이 왜 다시 문제로 나오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한 번성 거래입니다. 평생 매달 받던 돈이 아니라 잠깐 스쳐간 돈 말입니다. 퇴직금 일부, 보험금 중간에 받은 돈, 자녀 부탁으로 잠시 맡아줬던 금액 같은 것들입니다. 생활은 그대로인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을 뿐인데 계산에서는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 달에 나눠서 소득처럼 배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유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떤지도 자동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단 숫자가 들어가고 설명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되십니다.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구나 하고요. 이건 부주의에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구조를 몰라서 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미리 알고 정리한 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모르고 넘긴 분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는 삶의 태도 차이가 아니라 기준을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구조 안에서 숫자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한 번의 일이 몇 달치 문제로 보이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득 기준 숫자가 움직이는 방식.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부터 문제가 되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에서는 얼마냐보다 어떻게 계산되느냐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들어온 모양이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계산이 늘 낯설게 느껴집니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월 단위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한 번 들어온 돈도 그 달의 소득으로 다시 배치됩니다. 그래서 실제 느낌과 계산 결과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잠깐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산에서는 그 달의 상태를
바꿔놓는 요소가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느냐고요? 하지만 기준은 계속이었는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갈래의 소득이 한 줄로 합쳐집니다. 연금, 이자, 일시적으로 들어온 돈, 재산에서 계산된 부분까지 따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 놓고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한 줄로 모이면 기준을 건드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때 또 하나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이미 쓴 돈은 계산에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지출을 기준으로 다시 깎아주지 않습니다. 들어왔다는 사실이 먼저 남고 사용 여부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생활은 여전히 빠듯한데 서류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구나 하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숫자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계산되고 시점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달라지는 이유도 이번 달은 넘어갔는데 다음 달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득 기준 숫자는 금액 그 자체보다 움직이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 들어온 돈은 그 달의 상태를 바꾸고 여러 갈래의 소득은 한 줄로 합쳐집니다. 이걸 모르면 결과만 보고 억울해지기 쉽고 알고 있으면 미리 피할 수 있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계산 구조 안에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생각의 함정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득 기준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착각. 이쯤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한 번쯤 스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착각은 특별한 경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 자주 생깁니다. 첫 번째 착각은 통장에 남아있지 않으면 끝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생활비로 다 나가버리면 없었던 일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준에서는 잔액보다 들어온 흔적을 먼저 봅니다. 지금 얼마가 남았느냐보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앞에 놓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한 번뿐이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받은 돈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산에서는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보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들어왔느냐가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일이 몇 달치 영향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건 내 돈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자녀 부탁으로 잠시 맡아준 돈, 가족 계좌를 거쳐 간 돈은 내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활 기준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의도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네 번째 착각은 작년에도 괜찮았다는 기억입니다. 지난번에 유지됐으니 이번에도 같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기준은 매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도 계산 방식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문제가 있으면 먼저 알려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안내가 없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씀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먼저 적용되고 이유는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5가지 착각은 따로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겹치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 착각들이 성격이나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을 생활 기준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착각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손해로 이어졌는지 가장 많이 반복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실제 실수 사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70이 넘은 한 분 이야기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생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부탁을 하나 합니다. 집 정리 문제로 돈을 잠시 맡아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만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내 돈도 아니고 생활비로 쓸 일도 없었으니 문제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돈은 며칠 뒤 다시 빠져나갔고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이전과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에 생깁니다. 정기적인 확인 과정에서 그 통장 기록이 그대로 잡힌 겁니다. 이미 돈은 없었지만 기록에는 들어왔던 사실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계산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해당 금액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돈으로 처리됐고 그달의 소득으로 다시 배치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건드렸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고 지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생활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산은 그 설명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빙과 소명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미리 알고 있느냐입니다. 이분은 결과를 먼저 통보받고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조정 절차가 진행됐고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이 줄어드는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돈을 맡아준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이 어떻게 계산될지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전에 구조를 알고 계좌를 분리했거나 거래 성격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녀, 형제, 가족 사이에서 생각보다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상적인 선택이 기준 안에서는 리스크가 되는 순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른 유형이 실수 사례를 통해 또 다른 함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또 다른 유형의 실수 사례. 이번에는 돈이 잠깐 스쳐간 경우가 아니라 가만히 두고 있던 선택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지방에 사는 70 초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생활은 검소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큰 무리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작은 예금을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당장 쓸 계획은 없었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자도 크지 않았고 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점이 바뀌면서 생깁니다. 확인 과정에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그 예금 자체가 계산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이 가장 헷갈려 하신 부분은 이자였습니다. 이자가 생활비로 쓰이지도 않았고 계좌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에서는 이자가 들어온 사실 자체가 먼저 반영됩니다. 사용 여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으로 분류된 금액이 일정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그래서 생활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수치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통장에 이상한 흔적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채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서야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을 들어도 내 얘기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선택도 계산에서는 움직인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과 계산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분 역시 잘못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어디를 보는지를 미리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기준을 알고 있던 분은 금액을 조정하거나 시점을 나누거나 관리 방식을 바꿔 문제를 피합니다. 모르고 그대로 둔 경우에만 결과가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사례와 착각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도록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지금 확인해 봐야 할 점검 체크리스트.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몇 장면이 스쳐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단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우거나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을 하나씩 짚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통장에 잠깐이라도 큰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었는지,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한 번뿐이었던 일을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자나 작은 수입을 별일 아니라고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은지, 재산으로 분류된 것들이 지금 내 생활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년과 올해를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먼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그건 불안해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지점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지금 안 하면 왜 불리해지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어디부터 보셔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함께 봐야 할 제도 묶음과 실행 판단.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소득 기준은 단일 제도 하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득 기준이 여러 제도에 겹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보다가 복지를 함께 보게 되고, 의료나 지원 제도를 보다가 다시 소득 기준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맞추고 다른 쪽을 놓치면 어디선가 어긋납니다. 이럴 때 많이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제도만 해당되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그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확인할 때는 같이 영향을 받는
다른 제도들도 한 번에 살펴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제도 이름을 전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겹쳐 쓰이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는 겁니다. 이제 실행 판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새로운 걸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기록을 차분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최근 통장 흐름, 이자나 일시거래, 가족과 오간 금액, 그동안 그냥 두었던 예금이나 재산,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걸 기준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면 기록으로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판단 기준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를 보시든 이 질문부터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내 생활을 보느냐 아니면 기록을 먼저 보느냐?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결과를 보고 갑자기 당황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불안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확인하셨다면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와 계신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 꼭 기억하실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득 기준은 내 형편이 아니라 기록을 먼저 봅니다. 둘째, 잠깐 있었던 일도 계산에서는 지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기준은 여러 제도에 겹쳐서 작동합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과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최근 기록을 차분히 한번 훑어보시는 겁니다. 이 기준을 들으시고 본인 상황이 조금이라도 떠오르셨다면 어디가 걸리는지 댓글로 한번 정리해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지나치실 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